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올해 종부세 고지서 받아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텐데, 문제는 앞으로가 더 계속해서 오른다는 거죠. 자, 특히 이거 관련해가지고 보유세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 어떻게 하면 좀 좋을지에 대해서, 퇴로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이용준 세무사님 칼럼을 좀 하나 가져왔는데, 소스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좀 밝히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니언 뉴스라는 곳에서 가져왔고요. 여기 보면은 2020년 12월 10일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내년 더 오르는 종부세 과연 다주택자들 퇴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라고 해서 이제 기고하신 칼럼인데 요 분이시거든요. 예, 한두 번 정도 제가 공유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좀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보면은 자, 우선 떠오르는 퇴로는 증여가 있다. 그리고 이 증여에서 조금 더 어드밴스드된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는데 이걸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하지만 우리 이제 똑똑한 방송 많이 들으신 분들, 특히 절친분들은 잘 아셔야 되는데 이 부담부 증여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가지고 양도세 중과가 똑같이 해당이 되면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반드시 사전에 세무사 전문가랑 상담을 하셔라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 증여한 경우에 증여자가 10년 내에 또 사망을 하면 상속재산에 또 포함이 돼서 합산과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좀 피하기 위해서 좀 이게 약간 좀 10년이라는 게 부담이 되신다. 그런 경우에 좀 증여자가 이제 고령이신 경우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손자에게 세대 생략 증여를 한번 해볼 만하다. 좀 할증 과세가 좀 더 붙긴 하지만 요게 이제 좀 이번 기사에서 핵심입니다. 자, 내용 다 아신 분들은 뒤에 하는 내용 안 들으셔도 되고요. 좀 약간 뭐 해설이 좀 필요하다. 아니면 뭐 알고는 있는데 한번 뭐 추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광고 없애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준 한결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님 기고 글입니다. 자, 2020년 종합부동산세가 고지가 되면서 납세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다. 두 가지라는 거죠. 자, 일부 1주택자들 중에는 언론에서 보도된 만큼 그렇게 공포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약간 안도하는 표정이 반응이 있고, 사실 그래요. 그 1주택자들 중에서 진짜 많이 내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소득이 없는데 이게 늘어나서 부담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절대 금액 자체에서 좀 부담이 돼서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외의 분들은 좀 안도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자, 요게 반응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야, 그럼 올해가 이 정도인데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야, 정말 감당하기 어렵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 사실 종부세는 올해보다 내년 이후가 더 문제가 될 전망인데 각각의 요소에 따라서 이게 다 들어가겠죠. 자, 내년에는 공시가격 상승분 반영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의 인상이라는 요인 이외에 올해 개정되어 2021년 이후 적용되는 인상된 종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자, 이 세 줄 정도 되는 이 글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 좀 똑똑해지는 방송이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종부세를 이제 과세 대상자 납세자라고 한다면 이 종부세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뭐 이게 당연히 모든 세금은 이 과세 표준하고 세율 두 가지 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과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지가의 합을 다 더해요. 뭐 당연히 1주택이면 하나만 있는 거고요. 다주택이면 보유하고 있는 거를 다 더하고 여기에서 이제 기본 6억을 빼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1세대 1주택 단독주택이면은 플러스 3억이 더 돼서 9억까지 공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하는데 이게 기존에는 80%였거든요. 이게 80%였는데 올해 이제 90까지 갔죠. 그래서 22년이 되면 이게 100%까지 갑니다. 뒤에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과표고요. 여기에 이제 세율이 곱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방금 기사에 나온 내용 있죠. 요 내용, 요 내용.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공시 가격 어떻게 됩니까? 공시 가격은 공시 가격 현실화율 해가지고 로드맵 얼마 전에 발표해가지고 최대 90%까지 간다고 하죠. 시세가 10억이면 9억까지 올리겠다. 그쵸? 자, 그리고 공정시작 가액 비율 예전에 80%였거든요. 22년이 되면 이게 100%로 올라갑니다. 매년 5%포인트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공시 가격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 공정시작 가액 비율 때문에 세율이 올라가는 거죠. 종부세가 과표가 올라가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세율도 이제 최대 6%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정지역 2주택, 그리고 총주택 3주택 이상인 경우에. 자, 보시면 공시가격 올렸죠? 공정시작 가액비율 올라가죠? 그리고 세율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에는 안 들어갔는데, 자, 세부담 상한. 기존에 100만원이었다. 그러면은 최대 150%인 150만원까지밖에 이게 딱 그 상한을 정해줬는데, 얘가 최대 200% 또는 300%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훨씬 더 열어놨다는 거죠. 위에 뚜껑을.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나왔을 때부터 예측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엄청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요런 게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걸 보면은, 야, 정말 이게 내년 이후가 엄청나겠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주택자의 경우는 세율이 소폭 인상되지만 고령자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상향 조정되고 부부 공동 소유인 경우에도, 자, 이제 최근 내용입니다. 1주택자인 경우에는 고령자 및 장기부의 공제를 선택하는 게 강해졌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부부 공동명의는 이제 거의 다 이제 90이 아니라 99% 유리해요. 자, 이래서 이제 이런 인하 요인도 병행되지만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포함해가지고 3주택 이상 자들은 이 적용세율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3주택 이상이거나 또는 조정지역 2주택. 그러니까 3주택 이상이면은 집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너는 좀 이 세금을 좀 과하게 내리겠다. 징벌적 성격으로 하는데 3주택이 아니더라도 규제 지역인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 갖고 있으면은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개인은 과표 3억 이하는 1.2에서 최대 6%까지 가는데 과표가 94억이면 엄청나게 그 집값이 비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 해당되는 사항은 극히 소수겠죠. 근데 옆에 보세요. 범위는 곧바로 6%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모두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내년 6월 1일까지는 양도를 하든지 증여하든지 처분을 해서 명의를 분산하라는 거죠. 그래야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양도는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잔금 청산일이 양도일이 된다. 이건 이제 다시죠.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 등기 접수일이 증여일이 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될 상황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서 6월 1일 전에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받고 파는 양도라면은 잔금 청산일이 6월 1일 전까지 끝나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가족에게 무상으로 증여를 한다 그러면은 그 증여 등기 접수일이 증여일이 되니까 이것도 조심하라는 거죠.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옆에 이렇게 좀 표시를 좀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네요. 조금 이렇게 키워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괜찮겠죠. 여러분들 보시기가. 자, 그런데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고가주택들은 조정대상 지역과 같은 규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주택 양도세 같은 경우에 장기부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중과세율이 적용돼서 양도세 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양도를 망설인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증여밖에 답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나 더 하셨어요. 이세무사님께서.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규제 지역의 2주택자는 현재 10%에서 20%포인트로 가산세율이 붙고요. 중과세. 3주택 이상은 20에서 30%로 중과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그래서 최고 75%까지 간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소득세는 규제 지역에서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세율 기준으로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75에서 뒤에 이제 10% 가산돼서 82.5까지 가는 거죠. 엄청납니다. 엄청나.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증여를 통해 퇴로를 찾고자 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쓰여져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증여가 올라간다는 거죠.
자, 부담부 증여 잘 알고 해야지 절세 수단인데 오히려 잘못하면 세금 폭탄이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부담이 결코 만만치 않다. 증여세는 증여 금액에서 배우자 6억, 성년자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공제하고 구간별로 10% 그리고 최고 세율로 50%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하게 되는데 만약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하면은 산출세액에서 30%를 가산해서 계산한다. 이게 이제 세대 할증 더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어차피 증여세를 좀 아끼려고 그냥 곧바로 다이렉트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녀한테 증여해버리면은 여기 세금 자체에서 30%가 가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유불리를 잘 따지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많이 거론되는 게 부담부 증여인데 부담부 증여란 재산을 증여할 때 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함께 넘기는 걸 말하지만 증여재산가에서 채무액만큼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가액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12억인 아파트에 6억 원의 은행 부채나 전세 보증금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은 이 은행 부채나 전세 보증금을 수증자, 즉 증여자가 갚기로 하고 증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자녀에게 부담 없이 증여한 경우에는 약 3억 원의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만 이게 전체를 통으로 다 증여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6억 원의 채무와 함께 증여를 하면 증여세는 약 1억 2천으로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아주 파워풀했는데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런데 부담부 증여가 항상 절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거예요. 자, 부담부 증여 시 수증자는 채무상환 부담을 떠안는 대신 증여세 절세 효과를 보지만 증여자의 경우 넘겨준 채무액만큼은 유상양도로 봐서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위의 사례에서 만약 이 아파트가 아주 오래전에 2억 원에 취득했고 증여자가 규제지역에 소재한 3주택자라면은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세만 3억 원으로 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인 세부담을 봤을 때 양도소득세를 감안한 전체적인 세부담을 보면은 부담부 증여가 절대 절세 효과가 높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담부 증여가 언제 절세 효과를 볼 거냐? 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거나 양도 차익이 적어서 양도세 부담이 적을 때 이렇게 돼야지 유리하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에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는 똑똑해지는 방송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좀 이걸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죠. 그리고 나서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면은 훨씬 좀 약간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우리 사례에 있는 거를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사례를 보시면은 아파트가 1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요. 이 아파트가 이제 12억짜리라고 합시다. 12억. 그런데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보증금이 6억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금 차액이 6억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이 아파트 12억을 그냥 통으로 그냥 전체를 그냥 증여를 하면은 이게 이제 증여세가 3억 정도 이렇게 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자녀가 이 보증금을 떠안는 경우 그러면은 이 보증금에 대해서 양도세가 나오고요.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둘이 합쳐진 게 부담부 증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부담부 증여로 나오는 케이스가 한 1억 2천 정도가 나오나 봐요. 그러면 이 3억보다 1억 2천이 더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게 큰 틀에서 그러는데 왜 그러면은 여기서 양도세가 나오느냐 도대체. 왜 여기서 양도세가 나오느냐. 자, 세법에서는 이걸 그냥 전체를 그냥 증여해가지고 즉 여기가 이제 부모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자녀고 이 부모가 이 6억을 다 갚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냥 전체 증여에서 3억 정도가 세금이 나오는데 부담부 증여라는 거는 이 자녀가 여기 있는 보증금을 떠안는 거예요. 명의가 바뀌면서 이 보증금도 자녀가 갚아야 되는 채무가 돼버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녀가 이걸 갚아야 되는 채무가 됨과 동시에 이 부모 입장에서는 채무가 줄어든 거죠. 채무가 줄어들고 부동산을 넘겼기 때문에
이걸 대가성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양도세가 나오는 거예요. 되게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 보증금 6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양도세가 만약에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 비과세가 되면은 빵이 나오겠죠, 빵. 이때는 아주 해피한 케이스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늘 해피한 케이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잘 아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됐다. 그러면은 이 세금이, 세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글을 쓰신 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사례를 쓸 때 요게 이 아파트가 취득가가 아주 오래전에 사서 2억이 취득가고 그리고 증여자가 규제지역에 증여한 3주택에서 해버리면은 이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세, 그 채무 아까 6억 있었죠. 여기에 대한 양도세만 3억이 된다는 거야. 3억. 여기에 대한 양도세만 3억이 될 수 있다는 거다. 그럼 이 3억에다가 이 증여세 부분, 요 부분이 또 합쳐지면은 처음에 나왔던 이 증여세 3억보다 이제 더 커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전문가, 세무상 등 전문가 상담을 하셔가지고 어떤 게 더 유리한지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거. 부담부 증여 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증여세 및 취득세의 부담 능력이다. 자, 만약에 수중자, 아까 케이스에서 자녀. 자, 이 자녀가 자력으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면 수중자가 내야 할 세금까지 다시 현금 증여를 해야 된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봤더니 이 자녀한테 내가 좀 넘겨서 보유세도 좀 줄고 어차피 나중에 이 자녀가 이 집을 마련하기 힘들 텐데 이때 그냥 증여세 내고 좀 하자 했는데 이 물건을 받는 자녀, 즉 수중자가 증여세를 내고 또 명의를 본인으로 하니까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거마저도 부담할 능력이 없다. 소득이 변변치 않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 그러면은 다시 이거를 또 세금까지 내가 대신 내줘야 되는 부모 입장에서 현금 증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특히 요즘은 과세당국에서는 실제 수중자가 세부담 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소홀하게 다루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수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자력으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낼 능력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한 증여를 한꺼번에 해야 돼. 한꺼번에. 예. 그래서 증여를 하실 때 세금에 대한 부분까지 한꺼번에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세금 낼 때 또 증여해야 돼요. 그럼 증여세가 또 나와요. 무한 반복 잘못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한번 강조 드린 바가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국세청 세무조사 이런 거 걸렸다. 케이스가 8개가 나오는데 공통점이 그 고가주택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결국에는 좀 소득이 좀 없거나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증여받은 자산은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게 좋고 증여자가 10년 내에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자, 이 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으로는 우선 증여받은 부동산이 증여로부터 5년간은 양도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인데 자, 이거는 다 그런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대부분 증여는 누구한테 해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한테 하지 않습니까? 자,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받은 때 증여재산가액이 자산의 취득가격이 되니까 증여자가 애초 취득한 금액에 비해 향후 양도 시에 양도 차익이 줄어들지만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양도를 할 경우에 증여자가 애초에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 차익을 계산해서 양도세를 계산한다. 따라서 증여를 통해 얻게 되는 양도세 절세 효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5년 내에 양도를 해야 될 자산이라면 증여를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수 있다. 이거 이해되세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보죠. 어떤 사람이 집을 샀는데 처음에 취득가가 이거였어요. 자, 근데 이게 집값이 올라서 요렇게 됐다고 해봐요. 자, 근데 요때 이제 증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증여받은 사람은 이때가 이게 처음에 취득가 1번이었으면 나중에 요 올라간 금액으로 취득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요렇게 올라서 샀다 그러면은 이게 좀 더 가야 되네. 요때 이제 또 이때 양도를 했다고 하면은 자, 증여를 했을 때 좋은 점은 뭡니까? 1번 취득가에서 2번 취득가를 한번 점핑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3번이었을 때 양도를
했을 때 이때 취득가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양도 차익만 내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다 세금을 너무 많이 빼먹을 수가 있겠죠. 그냥 곧바로 증여하고 좀 얼마 안 돼서 팔면은 이 취득가가 1번 이게 줄어들어 버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증여는 보통 누구한테요? 우리 가족한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직계 좀비속한테 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최소 5년은 가져가는 거예요, 5년은. 만약에 5년 이내에 팔아버린다. 만약에 5년 이내에 팔아버리면은 이때 취득가를 요리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요 1번 취득가로. 그러면 양도차익이 요렇게 돼버리는 거죠. 2번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쉽게 말해서 원쿠션 때리고 취득가 높여가지고 양도차익 줄이는 거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가족한테 증여하려면은 최소 5년은 내가 가져가야 된다. 5년 가져가야 된다. 요 말이에요, 요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은 이걸 보면 이제 우리 시장이 왜 물건이 없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증여한 물건이 많아지고 있다잖아요, 역대 지금. 그럼 이렇게 증여한 물건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잠기는 물건이 많다는 거예요. 그쵸? 자, 또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거.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한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세 계산할 때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돼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증여를 했는데 증여하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상속세를 좀 만약에 피하려고 미리 증여를 해가지고 빼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만약에 증여를 했는데 증여한 사람이 10년 이내에 사망을 하면 그 이제 상속세를 계산할 때 10년 전에 증여한 내용은 상속재산가액에 다 합산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전증여인데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 절세를 하고자 한다면은 사망하기 10년 전에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효과가 극대화됐으니까 미리미리 하라는 거죠. 미리미리. 여기서 이제 10년이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미리미리 증여해라. 그래서 이 부자들은 자산가분들은 증여를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상속자산에 합산되는 금액은 상속 시점이 아닌 증여 시점의 가액이므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경우라면 부분적인 절세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잘 활용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쉽진 않겠다. 여러 가지 경우를 따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격이 오르기 전에 쌀 때 미리미리 증여하라는 거예요. 네. 자, 만약 증여자가 건강하나 고령으로 10년 생존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제 되게 좀 슬픈 케이스지만 그런 경우도 충분히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살다 보면. 자, 그런 경우라면은 증여를 할까? 그럼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좀 10년 안에 조금 이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차라리 세대를 건너서 손자녀에게 증여를 곧바로 하라는 거죠. 이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세금 자체가 30% 할증이 되긴 하는데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바로 직계 비속한테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재산, 상속재산 합산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으로 단축되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이런 5년, 10년 되게 슬픈 케이스를 가정하기 싫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건강하실 때 증여하시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뭐 이 칼럼을 쓰신 이용준 세무사님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삼성화재 ING 생명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논현동에서 세무사 사무실 운영 중이시고 삼성화재 FP센터 전문위원으로 주로 재산세제 상담과 강의를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분 칼럼 한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공유 드린 것 같은데 되게 좋은 내용 많이 있어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내용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뵌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좋은 내용 주셔서 감사하다고 좀 이렇게 대신 인사를 좀 드리고 싶네요. 나중에 한번 뵙게 되면 더 영광일 것 같고요. 네,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핵심되는 내용들 기존에 다 어지간한 내용들을 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설명하다 보면 빨리 될 줄 알았는데 20분이 넘었네요.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들이 다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아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좀 덧붙여서 설명한 게 있었어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은 다음에 또 이런 내용 왔을 때 곧바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심도 깊은 이야기 그리고 우리 멤버십 전용 특강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절세 노트 첫 번째는 올라가 있죠.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날씨가 더 이제 좀 바람 많이 차졌죠.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어,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니까, 재테크든 투자든, 그리고 내 집 마련이든, 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2020년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제가 이거 녹화하는 날이 12월 11일이거든요. 이제 아마 한 2, 3일 정도 후면은 이 영상이 올라갈 텐데, 그때 되면 이제 한, 올해도 한 2주 정도 남은 거죠.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 잘 계획 세우셔가지고 올 한 해 좀 어떻게 했는지, 부족한 거는 잘 한번 채워보시고 잘했던 거는 좀 스스로한테도 좀 칭찬해 주시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